안녕하십니까, 정신일입니다. 채널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이번 코너는 일본 지식인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코너, 일본 지식인 반응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지식인은요, 일본은행 총재죠. 크로다 히로이코 총재가 되겠습니다. 이 크로다 히로이코 총재는요, 이번에 신형 폐렴의 영향으로 그 일본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한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가능하다라는,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왜 그런 의견을 피력했는지를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일본 기업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사 제목은 신형 폐렴 공급 정체로 기업 암운, 노사 교섭, 임금 인상에도 역풍이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일본어니까 저희가 번역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 기사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본 국내 기업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신형 폐렴의 확대가 기업 활동 및 소비의 정체를 일으켜 2020년 1월부터 3월기, 즉 1사분기죠. 1사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영상에 일본이 2019년 4사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기사를 설명드렸죠. 그 하락폭도 굉장히 컸어요. 1.6%고 연으로 환산하면 6.3%에 달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도쿄 상공회의소가 17일 날 신형 폐렴에 관련된 자금 조달 상담회를 열었고요. 여기 76개사가 참가했습니다. 근데 이 76개사는 원래 기존은 48개사만 참여를 신청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28개사가 증가를 해가지고요, 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한 얘기는, 부품의 위탁 생산처인 중국 공장이 정지해 있고 거래처인 국내 대기업의 납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납품은 언제까지냐라는 재촉도 엄격해져서 이대로라면 수중에 자금이 고갈된다라고 불안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화점들도 1월 매출이 전년보다 하락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2월과 3월에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예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공급망이 무너진 기업이 이제 토시바, 이 도시바예요. 이 한자 토시바입니다. 토시바는 중국의 약 20개 거점, 그러니까 생산 거점 중에, 중국의 생산 거점 20개 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거는 약 5개 거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이 정체돼서 일본 국내의 자회사 3개 공장이 일시 정지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혼다랑 야마하는 뭐 현재까지는 큰 영향은 없는데 앞으로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야마하 발동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으로부터 공급 정체가 지속되면 3월 상순부터는 그 순차적으로 부품이 끊긴대요. 그리고 뭐 히타치나 뭐 이런 데는 지금 원래 지금 회복이 지금 늦은 상태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현재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불투명하다라는 거고요. 경영의 불투명성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시세이도입니다. 시세이도.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화장품의 시세이도인데, 원래 시세이도는 2020년에 매출 그리고 최종 이익이 과거 최고치를 기록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목표였는데 지금 신형 폐렴 때문에 지금 그게 불투명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실적 예상치는 신형 폐렴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예상치라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뭐 아식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운동화로 유명한 아식스 같은 경우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2020년 영업이익이 15.4% 감소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90억엔 수준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일본은행은 추가 완화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논리냐면요. 국내의 큰 불확실성, 이 신용폐렴이 국내의 큰 불확실성이라는 건 앞에 기사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일단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언제 정점을 지나서 수렴하는가래요. 그래서 사스의 경우에는 반년 정도 이제 종결 선언까지 이르렀는데, 원래는 중국 국내 생산 활동이 1, 4분기에 바닥을 치고 4월 이후에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세계와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는데, 단지 이 신형폐렴이 언제까지 만약에 계속 이게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요 가능성도 현재 열어두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후에 해외 당국과의 어떤 그 정보 교섭을 지속해서 이 신형폐렴의 영향이 장기화돼서 경기하고 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주저없이 추가적인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즉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댓글의 반응들을 보시면 이 사람은 참 이 경제 관련된 뉴스에 참 댓글을 많이 달아요. 근데 이 댓글을 보시면 일단 중요한 것만 하면 일본 은행에 의한 어떤 금융 완화, 추가 완화 정책이 현재도 뭐 마이너스 금리인데 이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춘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나타내요. 그 이유를 한번 저희가 보시면 일본이 금융 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이게 지금 일본 은행 순환 자금표에서 보면 그 비금융 기업들의 현금 보유거든요. 현금 보유가 지금 여기 요 까만 선이 나타난 게 그 아베노믹스, 즉 금융 완화 정책을 시작한 시기예요. 요 시기 이후부터 현금 보유가 쭉 하고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금융 완화 정책을 해서 자금을 이제 보유하는 어떤 자금 조달 비용이 싸지니까 현금만 늘렸어요. 이게 사실 설비 투자로는 잘 이어지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실제로 이 대출 금액은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단기예요. 단기고 현금 보유는 이 상장사 평균만 봐도 2017년까지 봐도 요 리만 쇼크가 시행된 이후에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할 때 더 이상 은행에 의존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요 그래프는 일본 내 전 금액을, 모든 금액을 설비 투자에 어떤 자금 조달을 내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비율인데요. 요 비율이 급격하게 요 2013년 이후에도 쭉 해서 감소세가 멈추질 않죠. 그러니까 즉 일본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80년대부터 해서 쭉 내부 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이제 재밌는 그 분석을 하나 했는데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설비 투자 함수라고 굉장히 유명한 함수예요. 그래서 요 KPX가 설비 투자고요. 이 설비 투자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느냐를 분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 LTD가 그 장기 부채 그 발행 금액, 그리고 요거는 현금이고요. 요 CF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얼만큼 현금이 들어왔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전체 지금까지 쭉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요 시기에만 딱 들어온 현금 전체 금액이고요. 요 MTB는요, 그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분자에는 그 시가총액이 들어가고요. 이 분모에는 그 장부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장부가 대비해서 시가가 얼만큼 크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성장하는 기업이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시기에 대한 그 분석 결과를 보시면 요거를 이제 그 리만 쇼크, 이건 그 저거구나. 그 금융 완화 정책 전후로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완화 정책 전에는 2013년에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장기 부채, 그다음에 현금 보유, 그다음에 현금 흐름, 그다음에
기업 가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별표가 붙어 있는 거는 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융 완화 정책 이후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거는 요 두 개. 그러니까 즉 현금 보유하고 현금 흐름이 요 2013년 이후에는 요 두 개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리고 이 장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기 부채를 들여서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장기 부채를 그러니까 부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장기 부채로 돈을 빌려서 현금으로 쟁였다가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좀 타이밍상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걸 좀 의미한 가능성이 높죠. 이건 그렇게 분석하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기업 가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그 금융 완화 정책, 그 다음에 어떤 그 일본 은행에 의한 일본 기업의 주식 매입을 통한 주가의 인위적인 상승, 이런 것들이 기업의 설비 투자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에 요 그래프로 돌아가시면, 다만 요 금융 완화 정책이 요 2013년 요 기점인데, 여기서부터 전체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금액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대출 금액이 증가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운영 자금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부채를 통해서 이걸 직접적으로 그 넣는다기보다는 이거를 그냥 돈을 빌려서 쟁여놓거나 아니면 운영자금으로 쓰거나 결국 투자를 하는 건 현금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해서 현금쟁이고 이런 걸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요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글쎄요, 지금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요 금융 완화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뭐 효과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운영 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인데 이게 기준 금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오늘 다운받은 건데 어제자 그 국채 금리를 보면은 1년물부터 10년물까지는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리고 15년물이 돼야 겨우 플러스가 되는데 그것도 0.111%고요. 30년물이 돼야 0.354%가 돼요. 겨우 뭐 이 정도 수준의 금리인데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기업의 운영 자금을 잠시 늘려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숨통을 잠깐 트여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조금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계속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어떤 그런 대출 의욕, 그러니까 더 기업에게 돈을 대출해줘서 이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지금도 일본 금리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보여줬는데 요 동양 레포트에서도 보면 그 일본이 지금 현재 금융기관 차입 이자율이 보면 이게 지금 1% 전후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그렇고 여기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게 대략 그게 거의 0에서 조금 낮은 수준이니까 한 1% 정도 지금 프리미엄 붙는 요 정도 수준인데, 요 정도 수준 벌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0.5% 뭐 이렇게 지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 대출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도 좀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떤 분들은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글쎄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아베노믹스의 영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좀 우리나라도 이 신형 폐렴에
대처한 어떤 금융정책,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경제 정책을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